자, 계속해서 이제 감정평가 관련한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해서 3방식 등에 관한 주제예요. 자, 시선가액의 조정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6회 때 기본적인 감정평가의 방식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에서 기억보는 감가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사시지계면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사정 보정이라고 하는 거,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면적 요인을 가리켜서 가치 형성 요인. 원래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이라고 하는 거, 지역 요인이라고 하는 거, 개별 요인, 요 세 가지를 묶어서 가치 형성 요인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등이라고 해서 면적 요인까지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고,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장래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되는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해서 대상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보시게 되면은, 자, 기출문제 특징을 분석을 해보면 감가 수정, 사정 보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두 개만 알아도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 기본적으로 문제 출제하는 기술 자체가 세 개 물어봐도 두 개만 알아도 풀 수 있게. 그래서 결국 이제 공부해 가실 때 한 개라도 정확히 외우는 게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대료, 감정평가 방법 등의 종류와 산식이다. 괄호에 들어갈 영어로 옳은 것. 자, 문제 분석해 볼까요? 지금 26회 때 문제에서는 가액의 산정 방법에서 원가법, 거래사례 비법, 수익 환원법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27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똑같은 문제를 내기가 민망하니까 임대료 관련해서 27회 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적산법이라고 하는 거,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를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적산법, 자, 이건 공식 요문 끝낸다고 그랬어요. 적산임료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기기필이라고 해서 기초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가액이다 기대 이율을 곱하게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비준 임료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사례 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이라고 해서 사정 보정치, 시점 수정치, 지역요인 개별요인의 비교치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계산 문제를 뽑아낼 때는 면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내야 되죠. 그래서 수익 분석법, 수익임료는 순필이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임료의 산정 방법, 자, 임대 사례 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 될 테고, 적산 임료나 수익 임료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평가 수단이 되게 된다. 그래서 시선 임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 간의 가중치를 두어서 대상 물건의 임대를 평가하는 방법이 되게 된다. 해서 요렇게 27회 때 나왔던 문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6회 때는 가액, 27회 때는 임료, 이런 식으로 살짝씩 바꿔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괄호 안에 들어갈 영어로 옳은 것은 해서 이제는 묶어서 구성을 한 케이스가 29회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7회 때, 26회 때는 가액, 27회 때는 임료, 29회 때는 전체를 세트를 묶어서 구성을 하죠. 그래서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원가법, 임료를 평가하기 위한 적산법 등, 자,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 거,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거, 겁나 어려웠어 비용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공시지가 비교법 이렇게 트릭을 쓴다고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정확히 외우면 거저주는 문제이고, 대충 보게 되면 작살나게 하는 문제가 공시지가 비교법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은 수익
수익 방식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수익 방식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수익 방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마도 이 공시지가 비교법을 던져가지고 수험생들이 많이 함정에 빠졌을 법한 문제에서 상당수가 아마 1번 찍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서 하여튼 낼 게 없어요. 다만 이 문제 지금 출제하는 패턴을 분석하니까 26, 27, 29 전체 그림 묻는 거. 처음에는 가액, 두 번째는 입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트로 묶어서 29에 따른 전체를 비교하는 식의 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줄줄줄 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이렇게 해서 1번 맞고요. 2번 자,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수익 방식의 일종이 되는 거죠.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값으로 환원 또는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에서 가액이라고 하는 것도 포인트. 자, 가액이라고 하는 거에서 수익환원법은 가액이 될 테고 수익분석법은 임료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가치 형성 요인, 자,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요걸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가치 형성 요인.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요인은 감정평가는 별 필요가 없죠. 해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등이 실질적인 자, 감정평가할 때 필요한 항목이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그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자, 사치 지계면에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계면에서 가치 형성 요인 등 해서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 등의 비교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답은 5번이 되겠죠.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거. 자, 앞에서 우리가 자, 바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문제가 있었죠. 크게 감정평가의 과정은 지역 분석에서 개별 분석의 과정으로 지나가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야겠고요. 이때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거,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거, 인근 지역의 사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유사 지역의 사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없이, 지역 요인은 어떻다?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개별 분석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인근 지역의 사례, 같은 동네를 가리켜서 인근 지역. 한편 유사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감정평가할 때는 지역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어떻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보셨고요. 해서 지금 인근 지역 끄트머리 보셔야 돼.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겁나 어려웠어. 뒤보는 훈련하셔야 돼. 자, 앞쪽에서부터 읽어가면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앞쪽에는 거의 함정에 빠져 옳게 구성하니까 착각에 빠질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아까 부동산 가격 공시법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뒤에 보는 훈련하셔야 돼. 그래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그럼 앞으로 또 한번 내고 싶으면은 자, 틀리게 내고 싶으면 일반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하면 어떻다? 그것도 틀린 표현이 되게 된다. 해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바로 인근 지역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주제 보셨고요. 해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자,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26회 때가 구성이 되고 30회 때 다시 나오게 되는데, 감정평가 3방식은 자, 수익성의 원리, 비용성의 원리,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비용성의 원리를 제일 먼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의 원리, 그 다음에 수익성의 원리. 이게 이제 법좀 순서가 될 텐데, 그럼 너무 쉬우니까 순서 흔들어주면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순서를 막 바꿔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선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 되게 된다. 해서 만약에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원가법에 따른 적산가격,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른 비준가격, 수익환원법에 따른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요. 시선가액의 조정은 각 시선가액을 상호 관련시켜서 재검토함으로써 시선가액 상호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시선가액 조정은 각 시선가액을 가중평균치를 하는 건데 단순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된다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된 평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평가 방법이 있게 될 텐데 주된 평가 방법이 아무래도 가중치를 높게 두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낮게 가중치를 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선가액 조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중치, 단순 산술 평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선가액을 주된 방식이냐 나머지 방식이냐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어서 종국적인 대상 물건의 가액을 결정을 하게 된다 해서 자,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 문제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것이 개선 문제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27회 때 나왔던 문제. 그래서 27회 때 사례형 문제로 구성했고 이 30회 때 자, 소위 지문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시선가액 조정을 통해서 구한 감정평가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뒤에부터 봐야 될 가중치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시선가액의 조정은 일단은 기본 키워드가 뭐가 돼? 가중치라고 하는 시선가액의 조정, 시선임료의 조정은 뭐라고요? 가중치. 그럼 미리 가중치를 분석을 해봐야 되지. 원가 방식을 20% 적용을 하고 비교 방식을 50%, 수익 방식을 30%를 적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내용 중에서 원가 방식이 뭔지, 수익 방식이 뭔지, 비교 방식이 뭔지를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보니까 거래 사례라고 하는 게 뭐가 됩니까? 비교 방식이 되게 될 테고 50%의 가중치를 두게 된다.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한 조성 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원가 방식이 되게 될 테고 얼마? 20%의 비중을 적용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임대료. 이게 좀 어려웠죠. 임대료는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다 30%의 가중치를 두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 해서 일단은 시선가액의 조정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면 이 문제가 나왔으면 앞으로 시선임료의 조정 이런 문제 분명히 구성할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문제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선가액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중치를 두게 된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3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라고 전제를 깔고 있고요.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뭐죠? 거래 사례 비교 방식 50%입니다. 그러면 계산할 때는 이런 식이야. 1.2억, 1억 2천 곱하기 0.5라고 하는 거 요거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성 비용 해서 원가 방식 20%죠.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곱하기 0.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200이라는 금액이 나올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1억이네요. 자, 수익 방식이 1억이 되게 될 테고 자, 0.3의 가중치를 두게 되면 3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 2,200, 6천 하게 되면 9천에 2,200이니까 1억 1,2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떻다?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이 되게 됩니다. 계산 문제 아닙니다. 산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가중치를 두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7회 때 이렇게 사례형 문제로 구성을 해서 한번 구성을 했고요. 아까 우리 30회 때 문제에서는 단순하게 산술 평균만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가중치를 두어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된 평가 방식이 있고 나머지 방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27회 30회 때 이 문제 나왔으면 이제 거의 100% 새로운 문제를 구성을 하고 싶으면 이걸 뭐라고? 시선임료를 던져주게 될 겁니다. 그때 문제는 보나마나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런 식으로 할 테고 여기서 적산임료 또는 이제
기준이임료 또는 수익이임료 이런 식으로 금액을 써주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단순 계산 문제 형식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요 4번으로 봤었고 시선임료 계산한 문제 나왔을 때 쫄지 마시고 빤하게 문제 구성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 정도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하게 될 주제가요. 자, 감정평가업자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시 적용해야 될 주된 평가 방법 틀린 것을 고르시오서 이것도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는 그런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요, 자, 원가법을 적용하죠. 집합 건물은 거래 사례 비교법,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이 되게 된다. 이게 나머지 살을 붙이게 되면 거래 사례가 좀 드문 선박항공기, 건설기계 원가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두 번째, 거래 사례 비교법은 과수원, 동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어떻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 등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수익 환원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 건물 요걸 틀리게 뽑아내서 건물은 원가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자, 과수원이라고 하는 거 거래 사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수원, 자동차 거래 사례 있다고 그랬었고요. 자, 그래서 둘 다 거래 사례 비교법, 항공기 원가법, 동사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하여튼 이 문제도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대상 물건에 따른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면서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이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거리를 묶어서 하나로 평가하는 것을 일괄평가. 이게 이제 아파트 얘기를 하는 거죠. 집합 건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임대를 평가할 때 이걸 틀리게 뽑았네요. 임대 사례 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 된다. 적산법, 수익분석법은 보조적인 지표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4번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의 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을 한다. 자동차 주된 평가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이라는 것은 원가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5번도 그래서 오른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적산법, 수익분석법, 비자, 그 다음에 임대 사례 비교법 해서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임대의 주된 평가 방법이 되게 된다 해서 이것도 한 문제짜리. 그 다음 가서 검토를 해볼까요? 자, 지금 이제 주된 평가 방법 같은 문제 계속 구성을 하고 있고요. 건설기계라고 하는 거 원가법을 적용한다 해서 항공기, 선박, 포크레인, 굴삭기라 불리나요? 이런 것들은 거래가 없다고 보나 봐요. 그래서 건설기계 이것은 원가법을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1번을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저작권, 자, 무형의 재산적 가치 등 수익 환원법을 적용한다.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 임대 사례 비교법, 광업재단 이런 것들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봐서 수익 환원법에 따르게 된다. 해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계속 같은 문제가 될 텐데,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24회 때 나왔었고요. 1번 기준 시점,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 어려웠어요. 자, 우리가 용어 중에서 꼭 기억하실 거,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또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가리켜서 기준 시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좀 까다로운 질문,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또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사지역이라고 하는 거, 자,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 이래 봤었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면서 지역분석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역분석의 대상이라는 것은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 대별해 볼 수 있다. 인근 지역에서 키워드, 인근 지역에서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 그래서 지금 유사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자 거래 사례 비교법 등에 따라서 감정 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소위 이름하여 뭐야 지역 요인을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유사지역 자 뒤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점 틀렸죠? 인근 지역 뒤쪽 앞에 단어가 틀렸습니다. 인근 지역.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적산법 기기필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다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거 이건 아까 원가법이라고 불렀었고요. 원가법에 따른 가격을 가리켜서 적산 가격이란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자 3번 자 틀리게 구성됐고요.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뒤에 가액이라고 해서 자 환가 분임 이렇게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 될 테고 수익 분석법이라는 것은 임대료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이 되게 된다 해서 자 지금 4번 질문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5번 쉬운 거 뽑아서 가치 형성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묶어서 부를 때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해서 하여튼 용어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용어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어서 가치 형성 요인 요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기준 시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유사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 자 적산법 기기필 들어가야 되죠. 수익 분석법 끄트머리 임대료라고 순필이 순수익에 필요의 재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가치 형성인 자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성 용어의 정의 틀린 것은 그래서 시장 가치 이건 알아야 되지.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해서 통상적 시장 나와 있고요. 정통한 당사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이걸 달리 표현하면 적정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한다? 바로 시장 가치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는 것. 끝머리 바로 가야 돼.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3번 기준 시점. 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또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오른편 적산법이라고 하는 거 끝머리 임대료 나와야 되고 중간 과정이 기초 가액의 기대율을 곱하고 거기다 자 필요 재경비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기기필이라는 임대료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에서 자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무난하게 구성이 되는데 진짜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게 나와서 감가 수정 일단 겁나 길어가지고 캐치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1번부터 4번까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구성이 됐고요. 5번 질문 볼 때마다 힘듭니다. 감가수정. 자, 감가수정 얘기는 저기서 나오는 거죠. 원가법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원가법에서 재조달 원가를 구해서 감가수정을 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가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감가수정은 우리가 앞에서 가격의 재원칙 논의할 때 설명드렸던 거 지금 이제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 물리적 감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빼주는 과정인데요. 자,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감액할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 가산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에서 빼야 되는 거지 가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거. 그래서 이건 아주 작정을 하고 냈던 아주 까다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문장 호흡이 너무 길어서 읽기가 힘들었을 테고요. 그래서 감가수정은 빼주는 거지 더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거 적산가격 계산하는 과정에서 요걸 갖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파트를 이제 쭉 가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어렵고 쉽고의 문제보다는 그냥 기초적인 걸 계속 물어봐.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용어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자, 마지막 가서 봐야 돼. 시장가치 외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죠? 해서 중요치 않아, 중요치 않아. 이건 중요한 쟁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라든가 몇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외우는 건 아니고 시장가치 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이드 지문 2번 시장가치, 요건 간단하구나. 한정된 시장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가액에서, 자 이건 쉬웠었다. 답이 시장가치가 뭐였었죠? 그래서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가리켜서 시장 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뽑았던 사례예요. 자, 3번 감정평가,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 등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해서 이걸 현황평가를 부르는데 별 쟁점 안 되고요.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 한꺼번에 평가하는 걸, 이걸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평가 일괄 평가하면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식이 되게 된다. 자, 그다음에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구분하여 평가해서 다시 가볼까요? 가구 이렇게 가는 거죠. 내용 별게 없는데 힘들어요. 가구 일부라고 해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면 어떻다? 부분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것의 일부를 떼내서 하는 평가를 부분평가, 가치가 다르다. 그럼 어떻다? 구분평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답은 2번. 좀 쉽게 구성했던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감정평가업자, 시장가치 외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아까랑 틀리죠.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거 가지고 아까 지문을 구성했고, 이것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순서 바꿔치기해서 중간 얘기를 볼 건 없고요. 시장가치 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2번 감정평가업자, 끄트머리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현황평가에 대응해서 조건부 평가, 기한부 평가 해서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어떤 토지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인데 지금 도시공관리계획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다. 바뀔지 안 바뀔지는 바뀌어봐야지 아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이것이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이 되게 되면은 얼마의 가치를 가질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조건을 붙여서 다 평가할 수 있다. 만약에 이 토지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되면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3번째는요.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문제 나와 있거나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틀리게 구성이 됐죠. 옳게 구성이 됐죠. 요건 이제 앞에 문제랑 두 개 완전히 똑같다. 그 다음에 앞에 지문에 있었던 게 시장가치 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바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아까 지문 세 개는 똑같아. 봐봐. 감정평가업자 시장가치 외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지문 세 개가 똑같잖아요. 언제? 27회 문제 하고요. 지금 보고 있는 30회 문제에서 지문 세 개가 똑같다고.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가 있어.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냐고, 떨어질 수가 있냐고. 이게 그냥 똑같은 문제를 끊임없이 구성을 한다고요. 근데 하도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게 뭐가 뭔지 감을 못 잡는 거지. 근데 그건 하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맨날 내는 거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강조 드린 것 중에 하나, 기준 시점, 뭐라고 써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하는 거. 아, 양아치 새끼들. 개시한 날짜라고 해서 요걸 틀리게. 또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뭐라고 한다? 기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완료한 날짜를 개시한 날짜라고 해서 요렇게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까 27회 때 문제였었나요? 이 문제하고 지금 30회 때 문제는 구조가 거의 똑같이 구성을 하고 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문제 보면서 거의 새로운 지문들 자체가 거의 구성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트릭 쓰는 것들을 보게 되면 뒤쪽 자꾸 보는 훈련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지문이 뒤쪽에서 함정을 파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엽기적인 문제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는요, 아주 죽으라고 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절차가 우리가 교재를 법을 보면은 8개인가 1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읽어봐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을 묻는 문제에서 아주 어려워요. 감정평가를 누가 하느냐? 감정평가업자가 뭘 한다?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감정평가업자가 다 감정평가를 한다. 그래서 감정평가업자가 안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겁나 쉽죠. 이 내용을 알아버리면 감정평가 의뢰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업자가 하는 게 아니죠. 나머지 과정은 별 필요 없고요. 이건 의뢰는 의뢰인이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의뢰를 받아서 나머지 단계를 감정평가업자가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1번.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풀기가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문제를 좀 가능하면 쉽게 겁나 쉽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 뭔가 깊은 의미를 따져 물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왜? 출제할 때 되게 유치하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보면 되게 유치하게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날 운빨이지. 자, 그러니까 모르면은요, 제발 읽어보고 찍지 마. 이런 문제 보면서 만약에 있잖아, 읽어보잖아요. 혼자서 소설을 씁니다. 막 뇌에서 막 그냥 혼자 뇌피셜이라 그러나 혼자 아주 발광을 해.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셔야 돼.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연필을 굴려버리는 게 제일 좋아.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보시오. 그럼 우리가 이건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풀어보라 그러면 뭔가를 또 보라마나 이거 확인을 얘가 할까? 설마. 계획을 꼭 수립을 해야 되나? 혼자 막 짠 거를 굴려. 그럼 다 정신병자들이지. 이건 우리가 외우지 않은 영역이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생각하지 마시라. 생각하는 족족 100% 다 틀려. 이건 보나마나 수험생들이 뭘 찍냐면 처리계획 수립하고 대상 물건 확인 둘 중에 하나를 딱 찍어. 왜? 아, 감정평가법 이런 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왜 생각을 하냐고. 이건 당신의 생각을 맞춰보시오. 이게 아니라 다음 중 답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 확률상 단순하게 그냥 찍어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다가 찍는 문제들 있잖아요. 생각해서 찍는 문제는 거의 백발백중 다 틀립니다. 컴퓨터가 놀랜다니까. 이 사람이 일부러 알면서 세상에 불만이 있어서 일부러 이상한 걸 찍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 이건 대단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 하여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야? 그래서 아까 가격 시점, 기준 시점 이런 것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이런 식들 자주 나오는 몇 가지 이슈를 줄줄줄 꿰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검토하게 될 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제 교재에는 잘못 답이 표시가 되는데 답은 일단 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보십시다. 1번 시장 가치. 이건 들어보셨죠?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물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명제도 있었고요. 현황 기준의 원칙 있는 그대로 어떻다 평가한다.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인데 예외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분하여 평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평가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은 지겹게 해본 얘기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 이게 뭐냐면은 대상 물건, 토지를 잘 활용하고 있으면 높게 평가를 받는다라는 식의 개념을 최유효 이용의 원칙. 그래서 이건 따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상식의 문제니까. 당연히 감정평가자가 볼 때 대상 물건이 잘 활용되고 있으면 높게 평가한다. 이런 식의 구조인데, 이것도 시험 보실 때 거의 미쳐버릴 문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쉬운 문제도 절대 아니고 두 가지 문제는 거의 잘 솔직히 얘기해서 찍기가 만만치가 않았던 거. 왜? 이런 것들은 공부했지만 이건 처음, 자, 최유효 이용이라는 얘기가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라고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칙에서는 따로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문제 가지고 설명드렸었고요. 자, 요 정도가 지금 이제 감정평가의 대상 등에 관한 주제까지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감정평가 실제부터 확인해 갑니다.